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책을 통해 핵인싸를 만나 인사이트를 얻는다. 오늘 초대된 초대 손님 미주은 최철 대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최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워낙 또 유명한 대형 채널을 또 운영하시는 운영자시니까 뭐 사실 모르는 분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한 가지 꿀팁, 지금 오늘 저랑 이제 촬영을 위해서 인터넷으로 만나 뵙고 있는데 우리 독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처음 뵙는 분도 있으시고 또 구체적으로 모르시는 분도 계시니까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리 최철 대표님은 한국이 아니라 케임브리지에서 영국에서 어떻게 보면 미국 주식으로 은퇴한 삶을 영위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로망일 수도 있으니까 한번 이야기 들어보시고요. 아마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책인싸 최초로 이렇게 줌으로 연결해서 해외에 계신 분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대표님과 인터뷰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에 가볍게 우리 책인싸 코너에 공식 스케줄이 있습니다. 그 공식 예. 스케줄 하나가 바로 자기소개 이름 삼행시입니다. 그래서 물론 최철 대표님이시지만 미준으로 더 많이 활동하고 계시니까 제가 미 하면 이렇게 삼행시로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미, 예. 미국 주식 전문 채널이지만 미국 사람은 보지 않습니다. 주, 주식 전문 채널이지만 주식 이야기만 하는 건 아닙니다. 예. 은, 은퇴 빨리 해서 부자로 잘 사는 것도 이 채널의 목표는 아닙니다. 은퇴 준비도 주식 투자도 마지막 결과보다는 그 과정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고 믿는 채널 미주은입니다. 아, 아마 여러분들이 이 멋있는 또 자기소개 이름 삼행시 하셔서 또 많이들 팬이 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고요. 자기소개 이렇게 해주신 것처럼 또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소개나 아니면 요즘 근황이나 뭐에 요즘 관심이 있다거나 뭐 자연스럽게 이야기해 주셔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소개해 주신 것처럼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라는 미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고요. 한 가지 더 좀 홍보 말씀을 드리면 제가 네. 그 시킹 알파라는 그 매월 2천만 명이 이용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국 주식 전문 플랫폼에서 그 아시아 총괄 대표를 맡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구독자 수의 증가가 좀 미진해서 이 기회를 통해서 시킹 알파도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인트로의 어떤 공통 질문에 해당됩니다. 책을 집필하게 된, 기획하게 된 계기가 있으시다면, 그 어쨌든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의 저자, 그리고 닉네임도 역시 미주은, 채널 이름도 미주은. 이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라는 책, 이런 명서를 남기게 된 계기가 있으신지요? 예.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을 때랑 같은 이유로 이제 책을 집필하게 됐는데요. 지금이야 이제 상황이 굉장히 많이 나아진 게 보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정말 많은 미국 주식 전문 채널도 생겨났고 다양한 정보들이 지금 제공되고 있는데요. 불과 2년 전만 해도 그러니까 제가 미주를 시작한 게 2020년 6월이거든요. 그때만 해도 미국 주식 관련 정보가 너무나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어 사실 그 최근 들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예전에 비해서 한 가지 커다란 그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인터넷이 보급이 확산되면서 그리고 정말 수많은 정보 채널이 등장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정보의 불균형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적어도 이제 뭐 부의 불균형은 아직 남아 있지만 정보의 불균형 현상은 많은 부분 해소된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미국 주식 투자에 대한 정보도 많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다 영어로 돼 있었죠. 그래서 아, 세상의 다른 부분과 마찬가지로 투자 세계에서도 정보의 불균형 현상은 많이 해소됐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에 계신 투자자 입장에서는 미국 주식에 투자하실 때 굉장히 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했고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20년 넘게 외국에서 거주하고 근무도 했기 때문에 다른 투자자분들보다는 유리한 입장이었죠. 그래서 제가 한 사람의 투자자 입장에서 리서치하고 공부하고 이 고민하는 과정을 그냥 여과 없이 채널을 통해서 공유를 하자,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게 미존 채널이고, 그거를 그대로 이제 활자화시켜서 책으로 발간한 게 미국 주식은 은퇴하기 책 1편, 2편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게 계기가 됐고요. 정말 그 채널의 컨셉답게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고자 하는 많은 분들, 네, 그런 많은 분들께서 어떻게 보면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의 불균형이 사라지고 있는 지금의 그 채널과 책과 또 이런 대표님의 여러 가지 활동들이 그런 불균형을 완화시키기 위한 그런 행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질문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먼저 우리 미국 증시를 여쭙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표님 입장에서 요즘 미국 증시 어떻게 생각되고 있는데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좀 들어보고 싶어요. 예. 뭐 이 분야는 교수님께서 훨씬 더 잘 아는, 아직 알고 계신 내용이지만, 제가 볼 때는요. 나올 수 있는 악재는 모두 등장했다라고 생각을 어, 하거든요. 뭐 네, 기사를 보면 이제 미국 기사에서는 보통 퍼펙트 스톰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완벽한 네, 폭풍우다. 뭐 빠질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코로나 질병부터 시작을 해서 공급망이 붕괴되고 인플레이션이 등장을 하고, 거기 이제 전쟁까지 나고, 뭐 중국 쪽에는 2차 락다운도 나면서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오래 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연준이 뭐 1994년 이후 처음으로 이제 0.75% 자이언트 스텝도 지금 나오게 되고, 그래서 정말 주식 시장에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이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등장한 상황이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시장을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맞습니다. 저도 좀 동감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대표님 말씀 속에서. 그동안의 긴축의 시대를 몇 번 겪었는데 이번 긴축의 시대는 또 뭔가 차원이 다르다. 긴축의 속도라는 면에서도 그렇고요. 여러 네. 가지 문제들이 그런 우리 경제를 막 억누르는 여러 이슈들이 끝판왕처럼 뭐 이렇게 완성체를 조립한 듯이 그렇게 지금 주식시장을 억누르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네. 현재 미국 증시를 이제 판단하셨는데 그러면 미국 증시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다, 이렇게 전망하고 계신지요? 예, 아무래도 이제 가장 문제점이 기준금리가 이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큰 폭으로 올리면 두 가지 부정적인 영향이 주식시장에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거든요. 첫 네, 번째 영향은 시장금리죠. 그래서 채권금리가 함께 상승할 수밖에 없으니까, 기준금리로 인해서. 그렇게 되면 쉽게 이제 저 같은 이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거에 대한 의미를 좀 설명을 드리면, 멀티플이 감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 얘기는 네, 뭐냐면, 국채 금리가 1.5%였을 때는 미국 국채의 멀티플, 그 프리미엄이 66배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국채에 투자하면 66년이 지나가야 본전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미국 주식은 보통 프리미엄이 그때 뭐 25배, 뭐 많아야 30배밖에 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국채 금리가 너무나 많이 떨어져서, 그러니까 안전 자산의 투자 가치가 너무나 좀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티나라는 말이 유행을 했었죠. 티나는 이제 there is no alternative의 약자인데요. 그러니까 대안이 없다는 거죠. 주식이 정말 비싼 건 알겠는데, 미국 주식이 네, 너무나 프리미엄이 올라가면서 버블이 생긴 건 알겠는데, 문제는 그래도 딴 데 투자할 때를 찾아봐도 투자할 데가 없다는 거죠. 뭐 이자율도 너무 낮고 국채 금리도 낮고 하니까요. 근데 이제 현재는 국채 금리가 3% 위로 막 올라가잖아요. 그 얘기는 네, 이제 국채 멀티플이 33배까지 떨어진 거죠. 33년이면 본전을 찾게 되니까, 문제는 그렇게 되면
위험 자산인 주식의 매력이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안전 자산이 33배만 주면 되니까 그러면 위험 자산에 굳이 투자할 필요가 있을까? 왜냐하면 뭐 미국 주식도 20배 정도를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국채 금리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아무래도 주식의 멀티플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지금 1월부터 6월까지 금리가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주식의 멀티플이 떨어졌는데 앞으로 만약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더 올리게 되면 채권 금리도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그렇게 되면 주식의 멀티플도 추가적으로 하락돼도 이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이제 어려운 점이 또 있는데 문제는 그 지금까지는요. 1월부터 6월까지 S&P 기준으로 한 20% 떨어졌잖아요. 이 20% 하락은 다 멀티플이 감소해서 온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얘기가 뭐냐면 보통 이제 주가는 우리가 공식으로 표현할 때 EPS 곱하기 그 PER이잖아요. 그래서 네. 실적 곱하기 멀티플. 그래서 이 기업이 만들어내는 실적 곱하기 지금 몇 배를 둬야 살 수 있다. 그래서 이 주가가 나오는데 2022년에 주가가 떨어진 건 다 이 멀티플이 감소한 거잖아요. 원래 30배를 줘야 살 수 있었던 게 20배까지 떨어졌으니까요. 근데 네. 문제는 이제부터 그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면 리세션이 발생할 텐데 그러면 이제 리세션 때문에 멀티플이 가만히 있어도 이 기업의 실적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20% 떨어지면서 베어 마켓으로 굉장히 우리가 고생을 했는데 2차 베어 마켓이 시작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지금 그 미국 경제가요 리세션에 빠져들 거라는 신호가 굉장히 좀 많이 발견되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그 아틀란타 연준의 GDP Now 트래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실시간으로 새로운 경제 지표가 나오면 업데이트가 되는 굉장히 좀 정확도가 높은 예측 장치거든요. 근데 이 GDP Now 트래커가 얘기하기를 2분기 미국의 GDP가 1.2% 마이너스 성장을 보일 거라고 예측하고 있고요. 뭐 또 하나의 신호는 그 뭐 교수님도 저번에 제 채널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셨지만 미국 국채의 그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도 계속해서 다시 등장하고 있거든요. 지난주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국채의 장단기 금리가 역전 현상이 일어나면 은행들이 돈을 못 벌죠. 그 수익 구조가 완전히 망가지기 때문에 은행이 장기적으로 대출을 내주거나 투자를 할 수가 없어지니까 당연히 이제 가까운 미래 경기 둔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래서 좀 그 자료를 찾아봤더니요. 역사상 리세션이 이제 과거 최근에 한 4번 리세션 동안요. 그 주식의 어닝 결과가 22%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주가는 실적 곱하기 멀티플인데 멀티플이 만약에 가만히 있어도 리세션이 나타나서 이 실적이 20% 정도 감소하면 주가 역시도 20%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어려운 사항이다라고 우리가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미국 증시를 판단했을 때도 좀 여러 가지 안 좋은 요소들이 복잡하게 붙어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도 미국 증시가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겠다 이렇게 또 전망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겠지만 이 채널 이름도 어쨌든 그 집필하신 책의 이름이죠. 미주은이시고 또 닉네임도 미주은이시고 근데 이렇게 어려운 미국 주식 상황, 미국 주식 시장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왜 꼭 미국 주식으로만 은퇴를 해야 될지 뭐 그런 것들을 고집하고 계시는 어떤 배경이 있으신지 그거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예. 저는요. 그 우리가 인제 살면서 결정을 많이 하잖아요, 인생에 네, 있어서. 근데 개인적으로 결정을 할 때 논리가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요. 그래서 만약에 인제 논리가 없으면 상황이 어려워지면 자기 자신이 만들었던 결정에 대해서 후회를 하거나 의심을 품게 되거든요. 그래서 논리가 만약에 건재하다면 한번 만든 그 결정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밀어붙일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모든 일에 성공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제가 인생을 살아갈 때 가지고 있었던 하나의 신념이거든요. 네, 어 투자를 할 때도 이제 같은 그 논리를 좀 세워서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장기 투자를 결심하게 된 이유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였냐면 4차 산업혁명이거든요. 네, 어 교수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세대는 사실 1차, 2차 산업혁명을 교과서에서 배웠잖아요. 네, 그리고 그 3차 산업혁명이 진행 중일 때도 사실 뭐 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경제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했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제가 볼 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X세대 그리고 밀레니얼 세대한테 찾아온 첫 번째 투자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 4차 산업혁명이 오는 것을 우리가 좀 이용을 해서 투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저의 개인적인 판단이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굉장히 좀 그 수년 전부터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들어봤죠.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도 들어봤고, 그리고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로보틱, 뭐 자율주행, 메타버스, 사물인터넷 이런 단어들이 너무나 지금 우리한테는 좀 가까이 다가오는 그런 단어가 돼버렸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렇게 그 좀 정겹게 느껴지는 4차 산업혁명들의 키워드 때문에 이런 기술력이 우리 삶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을 것으로 우리가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지금 로보틱이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메타버스, 사물인터넷 이런 걸 사용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교수님도 집에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로보트가 있거나 뭐 인터넷이 있거나 이렇지 않잖아요. 그 저도 없거든요. 집에 인공지능도 없고 뭐 로보틱도 없고 자율주행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문제는 뭐냐면 굉장히 좀 오랫동안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얘기는 했는데 실제로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를 가지고 돈을 버는 기업이 없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아직 투자 기회가 시작에 불과하다. 그래서 저는 아직 시작하지도 않은 4차 산업혁명이 이제부터 가속화가 될 거고 그러면 여기에 편승을 해서 우리가 투자 종목을 잘 선택하고 어떤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을 실제로 실행하고 발전시키는지 거기를 찾아서 그 기업에 투자를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어떤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 서 있는지 찾아보니까 대부분 다 미국 기업입니다. 뭐 흔히 얘기해서 테슬라, 애플, 구글, 엔비디아 뭐 다 이 미국 기업들이 주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바로 제가 그 미국 주식을 고집하는 하나의 논리가 돼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정말 그 논리의 기초에서 우리가 만약에 경제적 자유를 꿈꾼다면 또 은퇴를 어떻게 보면 이 복잡한 삶에서 좀 벗어나고자 한다면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투자, 재테크를 통해서 그것이 가능할 텐데 그것에 대한 어떤 정답, 방향성은 미국 주식에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이제 제안 주신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그 말씀하신 논리에 수긍이 많이 가고요. 정말 이 세상은 4차 산업혁명, 이제 4차 산업혁명이란 단어가 좀 올드한 편이 됐을 만큼 네. 2016, 17년 이쯤부터 좀 많이 본격화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역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또 메타버스나 뭐 버추얼 세계로 계속 전환되고 있는 흐름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세상에 어떻게 보면 세계 GDP의 흐름을 보면 지금 평년 세계 경제 성장률이 한 3.5%인데 어떤 특정 산업의 성장률은 그걸 상회하고 어떤 음, 특정 산업은 어떻게 보면 그 성장률을 하회할 텐데 그러면 예. 이 성장률을 상회하는 이런 영역이 말씀하신 그런 디지털, 테크주 혹은 이런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그런 흐름이지 않을까라는 것에 저도 동의하고 그런 면에서 미국 기업들이 그러한 변화를 가장 최전선에서 어, 안내하고 있는 모습 그런 것들을 본다면 정말 그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것 굉장히 좋은 방향성이지 않나 저도 굉장히 동감하는 그런 바입니다.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방금 전에 뭐 세계 경제는 매년 3.5%밖에 성장을 못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굉장히 좀 좋아하는 주식 테슬라가 있잖아요. 근데 테슬라는 네, 전기차에 우리가 미래에 투자하는 건데 전기차는 지금 2030년까지 전망되는 성장률이 21%거든요. 그러니까 이 네. 3%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21%에 투자하는 게 확률이 높겠죠. 종목만 잘 선정한다면. 그래서 네. 방금 전에 교수님이 왜 우리가 미국 주식에 투자해야 되는지 그 논리를 확실하게 다시 한번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게 동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기본적으로 그런 종류의 산업을 우리는 유망 산업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예, 전통 산업과 유망 산업 이렇게 분류를 한다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산업들을 두 가지로 만약에 그렇게 분류를 한다면 어떻게 보면 세계 경제 성장률 혹은 한국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예, 끌어올리는 역할이 유망 산업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성장세를 계속 더디게 만드는 그런 산업이 어떻게 보면
예, 전통 산업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결과적으로 유망 산업에 장기 투자하고 분산 투자하는 것 이것이 지금 대표님이 써주신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책의 어떤 골자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자연스럽게 좀 여쭙고자 합니다. 결국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이 책에서 분산 투자와 장기 투자를 계속 권장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주요 맥락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꼭 우리 분산 투자해야 된다. 또 장기 투자해야 네. 된다. 저도 그런 부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계신 대표님만의 논리가 있으신지 여쭙고 싶어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도 또 논리가 있는데요. 네, 제가 가장 처음에 한 결정이 뭐였냐면,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원래 본격적으로 하지 않다가 이제 팬데믹 때문에 이제 심각해졌거든요. 아, 이거 네, 큰일 나겠다. 이제 나이도 이제 40대 후반, 이제 50대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뭐 이런 팬데믹 같은 게 다가오니까요. 아, 경제적으로 좀 준비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굉장히 진지하게 투자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저 자신한테 물어본 게, 그러면 주식 투자할 때인데 트레이딩을 할래? 아니면 장기 투자를 할래? 저한테 어,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럼 트레이딩을 하는 게 나을까? 장기 투자를 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트레이딩은 너무나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소모해야 되고, 그다음에 생활 자체의 그 패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생활 패턴,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들이 아직도 굉장히 어린데 자유 시간을 소모하면서까지 투자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러면 비교적 손쉬운 장기 투자를 하자라고 일단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네, 장기 투자를 결정했기 때문에 나타난 게 분산 투자, 성장주 투자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제 처음에 트레이딩을 할까 장기 투자를 할 때 고민을 할 때 두 개가 어떠한 구조를 통해서 수익을 만들어내는지를 고민을 해봤는데요. 단기 투자는 이렇게 생각되더라고요. 우리가 트레이딩을 하면서 수익을 만들어내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그 주식이 이제 내가 지금 현재 가장 좋아 보이는 종목을 선택을 할 텐데, 뭐 예를 들어서 2022년 초라면 아마 5일 종목을 선택을 했겠죠. 근데 이제 확신이 정말 드는 종목을 선택을 한 다음에 주가의 흐름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떨어질 때 손실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3%에서 끊던지 5%에서 끊어야죠. 그리고 네, 이 그 익절에 대한 기준도 명확해야 되는데, 한 가지 중요한 건 손실에 대한 기준보다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3%에서 끊었으면 손실이 3%면 익절은 5%, 그리고 손절이 5%였으면 익절은 뭐 10%, 7% 이렇게 더 높은 수익률을 정해놓고 계속해서 종목을 선택해서 끊어버리는 거죠. 떨어질 때도 끊고 올라간 때도 끊고. 그렇게 해서 트레이딩을 100번 했는데 100번에서 50번이 맞으면 수익률이 100% 보장이 되잖아요. 올라갈 때 끄는 거랑 떨어질 때 끄는 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단기 투자는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장기 투자도 이 게임의 룰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아까는 100번 트레이딩을 했는데 100번 트레이딩 하는 대신 투자 종목을 늘려서 한꺼번에 사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10개 종목을 매수를 했는데 10개를 사서 한 10년 정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10년 후에 이 10개 중에 예를 들어서 5개는 떨어지더라도요. 나머지 5개만 올라가면 된다는 게 저희 논리거든요. 왜냐하면 떨어지는 종목은 그 성장 폐지가 돼도 100%에 막혀 있잖아요, 손실이. 근데 올라가는 종목은 200%도 올라가고 뭐 500%도 올라가고 10배, 20배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여러 종목에 투자를 하고 반 맞으면 반만 올라가고 반이 떨어지면 결국 수익을 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장기 투자를 하건 단기 투자를 하건 수익은 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 투자를 하기에는 생활 패턴이 너무 무너질 것 같고 너무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들기 때문에 단기 투자보다는 장기 투자가 낫겠다. 그러면 장기 투자를 하려면요, 10년 후에 떨어진 거가 막혀 있는 대신 이제 올라가는 폭이 많아야 되는데, 올라가는 폭이 많으려면 가치주에 투자하면 안 되겠죠. 올라가는 폭이 적으니까. 그래서 가치주다보다는 성장주에 투자를 해야 되고, 성장주는 즉 테크 주식을 얘기하기 때문에 테크 주식에 관심을 갖게 됐고, 그래서 이제 제가 미국 주식 위주로 투자를 하게 됐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한 방에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또 자연스럽게 질문을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 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 조금씩 분할 매수해서 들어가도 좋을 만한 그런 미국 주식이 있을지 추천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요, 그 욕심을 조금만 줄이면 지금 투자할 종목은 정말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네,
바닥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주식이 뭐 10%더 떨어질지 20%, 30%더 떨어질지 모르겠는데 떨어져도 괜찮다고 생각하면 사실 마음이 굉장히 편해지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식 투자가 굉장히 저는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주가를 자꾸만 그 선으로 보기 때문에 차트를 보기 때문에 굉장히 주식 투자가 추상적으로 다가오고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느껴지게 되는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는 실적 곱하기 멀티플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좀 내가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가 확실하게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구글에 관심이 있어요, 제가. 그러면 구글이 현재 PE 레이쇼가 20배 정도거든요. PE 레이쇼라는 것은 구글이라는 기업이 지난 과거 1년 동안 만든 순이익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몇 배 정도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구글은 순이익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20배 올라갔다. 자, 근데 이게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를 보기 위해서는 이제 과거 평균을 봐야 되는데 구글의 5년 과거 평균은 30배가 넘어갑니다. PER이. 그리고 10년 동안 중가치도 27배였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10년 동안 구글은 보통 27배를 줘야 살 수 있는 기업이었는데 지금은 20배만 주면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물론 20배가 18배가 될 수도 있고 15배가 될 수도 있는데 우리는 단시간에 그러니까 한 6개월 후에 수익을 내고 싶은 게 아니고 1년 후에 주식을 팔고 싶은 게 아니고 최소한 5년, 10년, 15년 이후에 구글이라는 주식을 팔 예정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 20배가 나중에 15배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있지만 시간이 또 지나면 이게 다시 20배로 올라오거나 25배로 올라가거나 뭐 30배까지 또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조금 장기적으로 보면 사실 지금 20배에 머물러 있는 이 구글의 그 멀티플이 언젠가는 20배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그리고 최소한 20배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을 가능성은 굉장히 좀 확률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주가는 실적 곱하기 멀티플이니까 멀티플이 안전하다면 그러니까 멀티플이 20배가 안전한 편이라면 이제 보는 거는 실적만 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구글이 앞으로 5년 후 10년이 지났을 때 지금 현재 만들어내는 매출, 지금 현재 만들어내는 순이익에 비해서 후에 몇 배나 더 만들고 있을까? 10년 후에 몇 배나 더 만들 수 있을까? 만약에 10년 후에 구글의 매출이 아니면 순이익이 지금 현재 수준에서 2배 올라갔다면 주가도 2배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멀티플이 그대로라면. 그리고 구글이 만약에 지금 현재 순이익보다 5배 정도 더 순이익을 만들어내고 있다면 5배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 멀티플이 20배에 머물러 있다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띄어서 보면요. 마음이 굉장히 편해집니다. 언제 사건 좀 장기적으로 기다리면 뭐 구글도 그렇고요. 메타버스를 주도하고 있는 그 메타 플랫폼즈가 있잖아요. 페이스북. 페이스북은 지금 PER이요. 12배입니다. 근데 그 페이스북 그 시절에 5년 평균 PER이 27배였거든요. 그래서 27배에 판매되던 기업이 지금 12배까지 떨어졌어요. 그리고 과거 10년간 메타 플랫폼즈는 PER이 이렇게 싼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입니다. 12배까지 떨어진 게. 그리고 아마존은 과거 5년 평균 PER이 120배였는데 현재는 50배가 넘어간 50배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뭐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죠. 원래는 한 60배를 줘야 살 수 있는 기업인데 지금은 40배면 살 수 있거든요. 따라서 조금 투자 기간을 멀리 보고 그리고 주가는 실적 곱하기 멀티플인데 멀티플이 과연 지금 현재 수준에서 추가적으로 뭐 반토막이 날 확률이 얼마나 될까를 좀 생각해 보고 그리고 반대로 실적이 지금보다 2배, 3배, 5배 오를 확률은 어떻게 될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사실 지금부터 조금씩 분할 매수할 종목은 굉장히 많다. 그런 게 저희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종목들로 예를 들면은 월 100만 원씩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한다라고 한다면 비율을 어느 정도 이렇게 꾸려나가면 좋을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뭐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요. 그러니까 저는 네. 원래 그 정보가 이렇게 계속 쌓여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네.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지금 미국 주식에 관심을 가지신 지 뭐 한 6개월밖에 안 됐다, 3개월밖에 안 됐다 이러면 일단은 똑같은 비율로 분산 투자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분기마다 실적도 발표되고 매일매일 그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뉴스를 계속 보면서 매달 추가 매수할 때는 조금씩
내가 관심이 더 가는 기업, 확신이 더 가는 기업, 호재가 많이 발생하는 기업을 추가적으로 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중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성공 확률이 조금씩 높아 보이는 종목을 서서히 비중을 높이고, 그리고 반대로 계속해서 좀 악재만 발생하고 시장 점유율도 떨어지고 좋지 않은 소식만 계속해서 반복되는 기업이 있다면 비중을 조금씩 감소시키거나 아예 빼버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처음부터 정확하게 맞출 필요는 없다. 어떤 기업이 앞으로 뭐 10배가 될지 20배가 올라갈지 이거를 처음부터 알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처음에는 내가 관심이 가거나 아니면 좋아 보이는 종목을 좀 여러 개 포트에 넣어놓고, 그리고 나서 한 종목 한 종목씩 비중을 좀 조절하면서 결국은 뭐 저는 처음에 이제 한 50종목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40개 가까이가 줄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씩 내가 확신이 확신이 좀 커가는 그런 종목으로 줄여나가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시는 여러 골자 중에 장기 투자 또 분산 투자, 결국 그렇지 않고 그냥 데이 트레이딩 하는 이런 방식으로는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데이 트레이딩 하는데 들어가는 시간, 비용, 또 감정 뭐 이런 것까지 생각해 본다면 결국 데이 트레이딩을 통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그 수익이 장기 투자를 통해 벌어들일 수익보다 훨씬 많아야만 한다. 왜냐하면 그것을 우리는 기회비용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특히 20대, 30대 청년들의 경우에는 얼마나 그 미래 30대, 40대, 50대를 결정짓는 그 하루하루입니까? 그죠? 근데 그 하루에 이 주식 투자하는데 데이 트레이딩 하는 방식으로 투자한다면 정말 많은 시간을 거기다 쓰고, 그러다 보면 이제 자기의 역량을 개발하거나 자기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간은 또 상대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식으로 데이 트레이딩 하다가는 너무 잃는 것도 많다. 동시에 얼마 번다고 하더라도 나의 소중한 그런 모든 삶을 결정짓는 시간을 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그건 기회비용을 고려한다면 얼마를 벌어도 그것은 실제 번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내 굉장히 동감도 됐고 그런 투자 기법 굉장히 좋은 방식이라고 저도 생각이 됐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아마도 그 김광석 교수님의 스타일이 굉장히 그 트렌디 하시잖아요. 젊은 스타일이시기 때문에 아마도 좀 이게 연령대가 낮은 시청자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제가 네, 그분들을 위해서 하나만 좀 초과를 드리면, 제가 네네. 이제 미국 주식 관련된 영상도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하루에 막 수십 개씩 이제 영상을 보는데, 그 워렌 버핏이 그 등장한 영상 중에요, 이런 영상이 있더라고요. 한 10년 전에 있었던 영상인데, 인플레이션이 너무나 셀 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네, 너무나 가속화될 때 가장 좋은 투자처는 어떤 것인가요? 라고 청중이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워렌 버핏이 뭐라 그랬냐면,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될 때 가장 좋은 투자처는 네 자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 자신한테 공부를 많이 하고 기술을 쌓고, 그래서 미래에 좋은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을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이 높아진다면 개발해야 된다. 그래서 더 많은 보수를 받고 더 좋은 직장을 잡고, 이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무서울 게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젊은 분들은요, 사실 뭐 주식 투자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정말 황금 같은 시기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그 투자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현명한 그 선택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제가 개인적으로 즐겨 쓰는 표현인데, 나 자신에 투자하라. 이 말씀까지 전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공감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책인싸에 공통 질문 코너가 있습니다. 이 예. 공통 질문 시간에는 특히 이 2부에서는 제가 날카로운 질문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날카롭다고 생각되시면 일부러라도 이렇게 얼굴도 빨개지시고 땀도 좀 흘려주셔도 좋을 텐데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예. 주식으로 은퇴해야 되는데 예. 주식으로 은퇴했다가 다시 일하러 나갈 판이 지금 어쨌든 요즘 같은 이런 하락장에도 예. 정말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어쩌면 예. 2020년에 요 말씀을 하셨다면 굉장히 각광을 받을 만한 그런 표현일지 모르지만, 또 요즘 같은 하락장에는 정말 이게 어떻게 은퇴가 가능할까, 뭐 이런 생각이 되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하락장으로 정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을 위한 조언 겸 해서 지금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예. 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 제가 이제 이번에 영국에 15년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전에 한 9년 살다가 동남아시아 쪽으로 나가서 10년 거주하다가 다시 이제 영국으로 돌아왔는데요. 영국에 들어오면서 이제 하나 결정할 게 있었어요. 저는 이제 직장을 그만뒀고 이제 전업 유튜버이기 때문에 어디에 살아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네. '런던에 살까 캠브리지에 살까.' 이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예전에 런던에 사 놓은 작은 집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네. 런던이 아무래도 연고도 있고 '영국에 살 런던에 살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캠브리지라는 지역이 사실 교육적으로는 제일 앞서 나가는 그런 지역이고 아이들을 기르기에 최고의 도시라고 이렇게 선정이 자주 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교육 때문에 캠브리지에 왔는데요. 캠브리지는 연고도 없고 집도 없으니까 이제 들어와서 처음 고민했던 게 '아 좀 주식을 정리해서라도 집을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네. 어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캠브리지 뭐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영국의 집값이요. 지난 1-2년 동안 정말 말도 안 되게 올랐습니다. 정말 네. 최악이거든요. 네. 그래서 집을 살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음.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 해서 좀 포기를 하게 됐죠. 집 사는 거를. 그래서 이거를요. 주식에 좀 접목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런던에 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네. 집을 또 하나 살 때는요. 네. 이 집값이 떨어지길 바라지 집값이 올라가길 바라지 않거든요. 아 그러니까 매수자는 떨어지길 네. 바라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어. 모든 게 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부동산 투자를 해도 내가 집이 5채가 있어도 여섯 번째 집을 살 때는 주가가 떨어지면 환호를 하는 게 보통 투자자의 입장이거든요. 근데 이상하게도 주식 투자는 반대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왜 내가 인제 만약에 1 억을 넣어 놓고 있었어도 만약에 앞으로 5년 10년 동안 추가적으로 넣을 돈이 1 억보다 크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떨어지는 게 너무너무 좋아야죠. 어. 심지어는 1 억을 넣어 놨다 해도 만약에 앞으로 늘 돈이 5천만 원밖에 없다 10년 동안. 근데 그래도 떨어지는 게 더 좋은 게 맞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주식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세요. 그 이유는 뭐냐면 매수자라는 생각을 못 하고 자꾸만 나는 주식을 팔 생각만 하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 향후 6 개월 안에 주식을 팔아야 된다. 아니면 1년 안에 주식을 팔아야 된다. 이런 조건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많이 없습니다. 대부분 다 장기 투자하신다고 얘기하거든요. "나는 10년 후에 팔게요. 20년 후에 네. 팔게요."라고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지면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거를 우리가 쪼끔은 멈춰서서 생각을 해 보는 게 맞지 않을까. '나는 주식을 사는 사람의 입장이기 때문에 떨어지는 게 더 좋아야 된다.' 요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 지금 현재 한국 분들께서 선호하시는 주식 중에 이제 테크 주식, 성장 주식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기업들의 주가가 50% 넘게 하락한 종목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는 것은요. 그만큼 기대할 수 있는 상승폭도 크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가가 50% 떨어졌다는 얘기는요. 앞으로 만약에 그 주가가 다시 회복이 되면 100%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00에 산 주식이 $50까지 떨어지면 50% 떨어진 건데 만약에 이 주식이 다시 $50에서 $100로 올라가려면 100%가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 얘기는 내가 만약에 매도자가 아니고 매수자의 입장이면 정말 좋은 기회가 온 거죠. 주식의 가치는 결국 주식이라는 것은 기업의 프라이스입니다. 가격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의 가격이라는 것은 언젠가는 회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만약에 우리가 제대로 된 기업을 골랐기만 했다면. 그러면 결국은 뭐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릴지 모르겠지만 1년 후가 되든 2년 후가 되든 원래 가격으로 이 주가는 올라갈 텐데 그러면 50% 떨어진 이 상황을 이용해서 매수만 할 수 있다면 50%가 100% 상승하면서 원래 가격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멈춰 서서 '나는 과연 매도자일까? 매수자일까? 나는 지금 도대체 몇 년 동안 투자를 하기 위해서 미국 주식 시장에 들어와 있는가.'를 조금만 고민해 보면요. 매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매도자보다는 매수자의 입장이실 거고 그렇게 되면 이렇게 떨어진 주식 시장에서 힘들어하시기보다는 '어떤 주식을 사는 게 좋을까?' 여기에 더 관심이 가고 조금은 신날 수도 있는 분위기가 연출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마 정말 이 하락장에 너무 힘들어하시는
여러분들께 위로가 될 수도 있고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말씀 많이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두 번째 어떻게 보면 날카로운 질문인데요. 아직 땀을 안 흘리신 것 같아서 네, 아니, 조금 물 좀 마셔야 더 될 것 같습니다. 땀 좀 흘리게 질문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먼저 잠깐 여쭤보고 싶어요. 영국도 물가가 정말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엄청납니다. 지금 네, 그 페트롤 스테이션에 가지고 차에 그 주유를 하는데 제가 그 가솔린 차가 아니고 그 경유차거든요. 그 네, 디젤 차인데 네, 디젤이 더 많이 올랐잖아요, 최근에. 그래서 그 우리가 소리 얘기하는 만땅을 채우면 한 15만 원, 16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소형차인데. 네, 그래서 네. 정말 너무 많이 유가가 오르고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시겠죠. 미국도 그렇고요. 또 한국도 예. 그렇고 연일 우리가 이토록 그 물가 발표에 관심을 가져본 적이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특히 뭐 우리가 굳이 미국 물가의 지표에 그렇게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관심을 가져본 적이 있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 만큼 결국은 이런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금리라는 것이 영향을 미치고 또 이렇게 금리 인상이라는 이 스텝 관점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3단계 고리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크게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촬영일 기준으로는 내일입니다. 내일 이제 미국 CPI가 발표가 되는데 저도 굉장히 긴장되고요. 아침부터 예.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자, 긴장 좀 되시죠? 미국 예. 증시도 정말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정말 많이 예. 힘들 예. 텐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특히 이제 주식 투자자 관점에서 예. 인플레이션이라는 이 문제 굉장히 심각하다고 영국에서도 지금 실제 체감하시는 말씀을 주셨는데 역시 미국은 또 더 장난 아니거든요. 영국보다 더 심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인플레이션 꺾일까? 어떻게 될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될 것 같아요. 예. 저는 이제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되지는 않을 거라고 믿는 투자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이제 주식을 계속 들고 있겠죠. 첫 번째 이유는요. 일단 논리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냥 그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번에 인플레이션을 유발했던 많은 요인들이 있잖아요. 아까 우리가 방송 초반에 이야기 나눴던 코로나 문제라든지 전쟁, 뭐 공급망 붕괴, 이 모든 인플레이션의 그 요인들이 하나둘씩 해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뭐 네, 물론 언제 해결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네, 해결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일단은 원인이 다 없어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계속될 수 없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제가 가지고 있는 논리고요. 두 번째 네, 논리는 뭐냐면 제가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 이제 4차 산업혁명 때문에 미국 주식을 골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고 가속화되는 거는 이제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근데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가 여러 가지 있지만 대부분의 키워드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공통점이 뭐냐면요. 생산력 그리고 효율성이 증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 자율주행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원래 쓸데없이 운전하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데 하루에 막 한두 시간씩 이 시간을 생산적인 거에 쓸 수 있다는 게 자율주행이고 뭐 그렇죠. 메타버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출근할 필요 없이 그냥 그 지금 줌으로 우리가 미팅하는 것처럼 결국 메타버스 시대가 오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쓸데없이 이제 이동하는 시간 없이 그냥 메타버스에서 만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결국 4차 산업혁명은 이꼴 생산력, 효율성 증대에 있다라고 우리가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가장 쉬운 예가 네, 사실 인공지능하고 로보틱입니다. 이게 인공지능하고 로보틱이 하는 역할을 가만 생각해 보면 원래는 사람이 몇 년에 걸쳐서 해야 되는 일을 이제 뭐 단 몇 달, 몇 주, 며칠 만에 해낼 수 있는 게 이제 인공지능이나 로보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이 우리 아이들이 성장할 때 과연 인공지능하고 로보틱 때문에 남아있는 일자리가 있을까? 이렇게까지 이제 걱정을 하잖아요. 그 얘기는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업들의 생산성하고 효율성은 기하급수적으로 향상될 수밖에 없다. 그 얘기는 결국 생산성하고 효율성이 올라간다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그 결론에 이르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지난 10년간
그 물가가 오르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존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아마존 하나 때문에 10년 동안 물가가 올라가지 못했다는 주장도 있는 반면 아마존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에 정말 많은 기업들이 이 효율성, 생산성을 증가시키면서 가격을 계속해서 떨어뜨리고 있는데 이런 현상이 가속화되면 가속화될수록 결국 인플레이션의 미래는 없다. 결국은 인플레이션은 잠잠해질 수밖에 없고 오히려 디플레이 시대가 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기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말씀 속에 제가 그냥 갑자기 전율이 돌았던 게 어떤 거냐면요. 그냥 인공지능 자율주행차까지 안 가더라도 지금 저희 미준 대표님과 제가 이 머나먼 나라에서 네. 서로 이게 연결돼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플랫폼이 지금 줌이고요. 줌으로 촬영된 이 영상이 유튜브라는 또 플랫폼을 통해서 많은 분들께 지금 전달되고 있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거부터가 혁명이죠. 우리가 만약에 만난다고 생각해보세요. 시간과 비용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죠? 그리고 그 네. 많은 분들께서 대면으로 만나서 직접 우리 인터뷰를 시청하신다고 생각해보세요. 그죠? 그렇게 되면 네. 정말 무지무지한 시간과 비용이 들 텐데 그런 것들을 완전히 효율화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여러 가지 지금 냉장고가 우리의 삶을 대체해주고 또 세탁기가 우리 빨래하는 시간을 대신해 주듯이 앞으로도 이런 인공지능, 자율주행 혹은 로보틱스라는 여러 디지털 기술, 4차 산업혁명의 기반 기술들이 앞으로도 이 생산성을 극대화시키고 효율화시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더 강하게 갖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좀 세 번째 컨셉에서 조금 더 본격적인 질문에 해당될 수도 있겠는데 어쩌면 이 미주님 하면 어쨌든 이 미국 주식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흔히 말하는 이 개미 투자자들의 대표 아니겠습니까? 선봉자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개미 투자자의 어떤 대표격으로서 이 평범한 개인 투자자, 개미 투자자들이 반드시 이런 것만큼은 알았으면 좋겠다. 어떤 공부를 반드시 해야 되겠다. 어떤 것을 많이 보는 게 투자자에게 도움이 되겠다라는 것을 좀 추천해주고 조언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예, 뭐 제가 여러분들께 투자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추천을 할 만한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하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드리면 아까도 잠깐 이제 언급을 했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를 하면서 이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를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커다란 혁신의 모습을 보이거나 뭐 트렌디한 비즈니스 모델을 새롭게 개발한다거나 뭐 대박 가능성이 높은 신제품이 나오거나 아니면 수익률이 갑자기 이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거나 시장 점유율이 확대되거나 이런 네. 뉴스들이 나올 때마다 그 종목을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매수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반대로 좋지 않은 뉴스가 발표가 되고 계속해서 이 거꾸로 가는 모습을 보이면 투자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네. 저는 본인이 투자하거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의 실적도 계속 체크를 하고 3개월에 한 번씩 그리고 해당 기업에 관한 뉴스를 지속적으로 팔로우하는 게 가장 중요한 투자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간혹가다 이제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뉴스에 나올 정도면 이미 주가에 반영됐다. 그냥 뉴스를 뭐하러 보냐. 뉴스 보면 오히려 투자에 방해된다. 이렇게 그 뉴스를 따라가는 걸 굉장히 무의미한 것처럼 폄하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제가 볼 때는 네. 이런 의견은 트레이드 하시는 분들의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관점이 바탕이 돼 있을 때는 당장 내일의 주가, 다음 주 주가는 반영이 돼 있을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기업의 주식을 산다는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기업의 가치가 올라갈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하는 게 투자잖아요. 그래서 5년 후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가치가 지금보다 2배, 3배, 5배 올라가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갖고 하는 게 주식 투자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기업의 발전을 볼 수 있는 방법이 뉴스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뉴스에서 계속 기업의 호재가 하나둘씩 쌓여가는 것을 확인하면서 대박 상품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뭐 트렌드에 맞춰서 비즈니스 모델이 개선되고 있는지 다른 훌륭한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지 뭐 매출 구조를 여러 개로 나누기 위해서 굵직굵직한 인수합병도 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시장 점유율은 넓혀지고 있는지 이거를 계속해서 뉴스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이런 호재가 발생할 때마다 한 주 한 주씩 더 늘려나가다 보면 결국은 좋은 수익률을 만들어내는 기업의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아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말
저도 굉장히 많이 동감이 되고요. 사실 주식 차트는 아무것도 말을 해주는 게 없잖아요. 주식 차트 그 자체는 앞으로 더 떨어질지 오를지를 설명해 주지 않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하루 종일 주식 차트만 보고 있을까? 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10만 전자 바라보다가 그리고 5만 전자로 떨어지는 과정에서 이 삼성전자가 잘못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런 것들도 매크로라는 이 세계 경제의 흐름 속에서 그 삼성전자의 주가가 결정된 것이지 그냥 삼성전자 어떤 주식 차트만 보면 그게 답을 얘기해 주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뉴스도 봐야 되고 매크로 경제나 뭐 금리, 물가 이런 것들도 같이 보셔야 되고 기업들의 어떤 경영 상태라든가 앞으로의 전략이라든가 이런 걸 볼 수 있는 여러 뉴스 기사들을 꼭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어서 드리고 싶은 그 질문이 저도 이 미지훈 채널 유튜브 채널 자주 보고 있는데 이 테슬라 주식으로 부자 될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오고 있다. 이 내용의 영상을 전 특히나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물론 이거보다 더 재밌게 본 게 제가 출연한 영상인데요. 제가 출연한 영상 빼고는 이 영상을 가장 재밌게 봤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주식 현황 이 부분에서 어떻게 현황과 전망 어떻게 하고 생각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보통 이제 교수님도 유튜브를 진행하고 계시지만 유튜브 썸네일만 보고 그 내용을 판단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네. 이 영상은요. 제가 사실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개수가 42개나 되는데요. 42개 중에 비중이 가장 높은 게 테슬라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테슬라에 대한 확신도 많이 가지고 있고 테슬라에 대한 기대가 높은 투자자 중에 한 명이 저거든요. 근데 이런 그 영상을 제작했던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렇게 비중 있게 투자하고 있는 테슬라가 주가가 좀처럼 빠지지 않아서 추가적으로 매수를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어떻게 보면 좀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떨어진다면 조금 더 사야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만든 영상이다. 이런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 내용은 어떤 거냐면요. 테슬라가 많은 분들께서 이미 알고 계시지만 2021년 초반에 비트코인을 정말 많이 샀습니다. 지금 조금 팔긴 했는데요. 그래도 아직 38,000개나 가지고 있거든요. 비트코인을. 그런데 문제는 그 비트코인의 가격이 4월부터 6월까지 그러니까 2분기 때 반토막이 나버렸죠. 50% 이상 폭락을 해버렸는데 그거를 금액으로 환산을 해보니까요.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가격의 그 가치가 5억 달러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단 3개월 만에. 그런데 그 미국의 회계법에 따르면요. 기업이 가지고 있는 투자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요. 그 떨어진 가치만큼 해당 분기에 손실로 기록을 해야 돼요. 굉장히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그런 룰이 있거든요. 올라가는 거는 그 순이익으로 쳐주지 않습니다. 근데 떨어질 때만 순손실로 명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2분기가 이제 마무리가 되고 좀 있으면 테슬라의 어닝 실적이 발표가 될 텐데 그때 테슬라의 순이익 중에서 5억 달러 정도의 손실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비트코인 때문에. 자,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이 순이익이 감소가 되냐면 그 테슬라의 순이익 규모가 그 2분기 기준으로 보통 마켓의 애널리스트들은 20억 달러 정도가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20억 달러 중에 5억 달러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진 것 때문에. 그렇게 되면 순이익이 예상치보다 25% 정도 하락한다는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어쩌면 이 비트코인 투자한 것 때문에 2분기 어닝 발표할 때 생각보다 굉장히 저조한 순이익 발표, 그러니까 EPS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주가가 잠시나마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러면 제가 조금이라도 더 테슬라 주식을 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컨텐츠를 만들어서 전해드린 내용이 바로 그 영상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스토리는 지극히 단기적인 시각이잖아요. 그래서 한 달 정도 있으면 다시 주가가 반등할 수도 있고 잠시나마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만든 영상이고요. 제가 봤을 때 장기적으로 테슬라의 미래 기업 가치는요.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단편적인 이유, 가장 쉬운 이유는 아까 우리가 잠깐 얘기한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들이 가지고 있는 시장의 잠재력이 남다르거든요. 특히
그 전기차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이 지금부터 평균적인 시장의 상승, 그러니까 성장률이 21% 정도가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요, 2030년부터는 아예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매를 완전히 금지하는 것으로 합의가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보급은 결국 가속화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전기차가 보급된다는 것은요, 두 가지가 더 생겨난다는 그 의미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기차는 결국 자율주행으로 옮겨갈 거고요. 자율주행이 활성화되면 또 하나의 혁신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자율주행으로 우리가 자동차를 이동할 때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쓸데없이 도로에서 뭐 한두 시간씩 보내는 시간들이 이제 자유시간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보통 컴퓨터를 집에 있던 컴퓨터를 들고 다니게 된 현상을 모바일 혁명이라고 부르고 이 스마트 혁명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컴퓨터를 드디어 자동차 안에 설치하게 되는 혁명이 오게 되는데 이게 스마트카 혁명이죠. 그래서 스마트폰 혁명이 스마트카 혁명으로 옮겨간다는 게 저희 예상이고요. 그렇게 그러면 컴퓨터 혁명이 일어났을 때는 윈도우라는 운영 체제를 가지고 있었던 마이크로소프트가 대박이 났죠. 그리고 스마트폰 혁명이 일어났을 때는 iOS를 가지고 있는 애플, 그리고 안드로이드를 가지고 있는 그 구글이 한 시대를 완전히 풍미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혼자서 자율주행하는 자동차 안에서 영화도 보고 게임도 하고 강의도 듣고 뭐 채팅도 하고 뭐 연애도 하고 뭐 이런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텐데, 그렇게 되면 스마트카 시대의 운영 체제는 어떤 기업이 독차지하게 될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또 유리한 입장에 있는 기업이 두 개가 있습니다. 애플하고 구글이죠. 왜냐하면 스마트폰 혁명을 통해서 이미 입지를 다져놨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자동차로 옮기기만 하면 되거든요. 하지만 테슬라 역시도 이 운영 체제 쪽에서 한 부분을 차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만약에 전기차의 점유율이 지금만큼 계속 유지만 될 수 있다면. 그래서 테슬라는 어떻게 보면요, 전기차, 그리고 전기차 때문에 생기는 자율주행, 자율주행 때문에 생기는 스마트카 혁명, 세 가지 모든 분야에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전 세계의 유일한 기업이다. 이렇게 저는 투자의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 지금 말씀해 주시다 보니까 테슬라를 보유하고 있는 또 투자자들은 굉장한 또 위안이 될 수 있고, 장기 투자로서 아주 적절한 기업이다 이런 생각을 또 하실 수도 있겠고, 또 테슬라에 관심이 있거나 어떤 미국 주식으로 나도 은퇴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고민하실 때 좋은 본보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 주신 것도 저도 아주 좋은 팁인 것 같고요. 우리 채널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테슬라처럼 정말 인기 있는 종목 말고요. 그거 말고 예. 혹시 또 그 밖에 요즘 좀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계신 뭐 그런 종목들이 있으실지, 우리 투자자들에게 상대적으로 좀 덜 알려진 그런 기업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길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이게 저는 날카로운 이제 질문인가요? 그렇죠. 이게 네. 제일 어려운 질문이죠. 예, 좋습니다. 예. 제 개인 한 명의 개인 투자자로서 최근에 이제 베어 마켓을 겪으면서요, 자기 반성도 많이 하고 예전에 선택했던 종목들의 모습이 좀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는 걸 보면서 많은 고민도 했고요. 그리고 이 '투자의 리스크를 너무나 생각하지 않았구나.'라는 일종의 후회도 좀 했습니다. 이제 그 얘기가 뭐냐면, 이게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를 가지고 종목을 선택해 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한 분야마다 여러 개의 기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 분야에서도 여러 개의 종목에 분산 투자를 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종목 수가 정말 많았거든요. 심할 때는 60개가 넘는 종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굉장히 좀 심도 깊게 연구하고 리서치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죠. 물론 이제 뭐 전업 유튜버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하루에 막 12시간, 14시간씩 리서치를 한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는 종목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제가 미스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기대를 할 때 조금 상식적인 부분을 놓쳤거나 뭐 이런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하던 중에 그러면 키워드별 투자 그 비중을 좀 줄이고 한 가지 분야에 투자를 좀 확대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분야가 어디냐면 반도체거든요. 이 반도체 주식에 제가 최근에 좀 비중을 늘리고 있는 이유를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1850년대 이후에 그 미국의
골드러시 시대가 개막됐을 때 정말 많은 투자자들 그리고 이제 탐험가들이 은광을 캐기 위해서 이제 미국 서부로 막 이동을 했죠. 그래서 금광하고 은광을 발견하고 떼부자가 된 사람도 굉장히 많았겠지만 대부분은요 알거지가 돼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갔죠. 근데 이때 확률이 굉장히 높은 비즈니스도 있었고 확률이 굉장히 높고 리스크가 적은 투자처도 있었습니다. 이게 어디냐면 그 리바이스라는 기업, 그 청바지를 팔던 기업이고요. 또 하나는 이 곡괭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음료수를 팔던 기업, 맥주를 팔던 기업 이런 기업이거든요. 이런 네. 기업들이 많은 사람들이 금강을 캐기 위해서 노력할 때 이제 굉장히 질긴 청바지를 제공한다든지 아니면은 금강을 캐기 위해서 필요한 곡괭이를 판다든지 이러면서 부자 기업이 돼 버렸거든요. 근데 이런 일이요. 한 번 더 있었습니다. 1900년도 초에 있었는데 1900년대 초에 그 미국에 자동차 혁명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헨리 포드 같은 사람이 등장을 해서 자동차 기업을 만들었는데 얼마나 많은 스타트업이 만들어졌는지 아시나요, 교수님 혹시? 1900년 글쎄요. 초에 총 253개가 있었습니다. 자동차 기업이 어, 미국에만 어, 1900년대 초에. 그런데요, 자동차 1904 완성차 기업이요? 그렇죠. 제조하는 기업만. 완성차 제조사 납품업체 많이. 말고. 와, 그런데 이제 40년이 지나고 1940년이 됐을 때요. 미국 자동차 시장의 90%는 단 3개 기업이 독식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드, GM, 크라이슬러 이렇게 3기업이거든요. 나머지는 다 없어진 거죠. 그래서 어, 253개에서 3개만 남고 250개는 망해버렸거든요. 그래서 네, 근데 그때 만약에 우리가 이제 투자자였다. 1900년 초에 그러면 이 253개에서 3개를 맞출 확률은 굉장히 적었겠죠. 대신 그렇죠. 굉장히 안전한 투자처가 하나 있었습니다. 네, 오일 기업이거든요. 그때 만약에 우리가 오일 기업에 투자했으면 대박이 났죠. 자동차 기업이 네, 누가 1등이 되건 그냥 무조건 대박을 칠 수 있었던 게 오일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그러니까 금강, 은광을 캐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갈 때 청바지에 투자하듯이 아니면 네, 이 자동차 기업이 253개가 생겨서 3개로 줄어드는 그 과정에서 오일 기업에 투자하듯이 지금 현재 우리가 뭐 전기차 기업 그리고 자율주행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그리고 기존의 전통 자동차 기업도 하나둘씩 뛰어들고 있는데 어떤 기업이 1등이 될지 그리고 테슬라를 능가할 기업이 생길지 아무도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도산할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너무나 리스크하다. 그래서 이렇게 그 자율주행이라든지 그 전기차에 관련된 기업을 골라서 투자하는 것보다는요. 사실 그냥 반도체에 투자하는 것이 낫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기업은요. 온 세미컨덕터라는 기업입니다. 그 온 세미컨덕터는요. SIC라는 그 전력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인데요. 전력 반도체가 뭐냐면 이 SIC는 실리콘 카바이드의 약자인데 원래는 이제 반도체는 실리콘으로 만들잖아요. 근데 이 전력 반도체는 실리콘하고 카바이드를 합쳐서 이 합성된 제품으로 만드는 게 이제 이 전력 반도체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전기차는 사실 배터리에 있는 이 전력을 그냥 동력으로 바꾸는 게 전기차잖아요. 근데 열이 너무나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열에 강한 반도체가 필요하고 그리고 열 효율이 좋아야 이 그 소모되는 그 낭비되는 에너지가 없이 그 배터리가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전력 반도체가 전기차가 활성화되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온 세미컨덕터는 전력 반도체 말고 한 가지의 장점이 더 있는데요. 이게 바로 이미지 센서거든요. 그 이미지 센서는 가장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자율주행이죠. 센서가 있어야 자율주행이 가능해지니까. 따라서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전기차의 미래 그리고 자율주행의 미래를 믿는다면 근데 누가 1등 될지 뭐 테슬라 외에는 잘 모르겠다. 그러면 테슬라에 투자하고 또 하나는 온 세미컨덕터에 투자하면 굉장히 좀 네. 적절한 배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이 기업에 대해서 요즘에 좀 확신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저도 우리 대표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정말 좋은 투자처다라는 것이 더 끄덕여지고요. 저도 매수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되는데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이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정말 좋은 정보까지 전달해 주셨는데 그러면 어떤 신호가 올 때쯤 매수하면 좋을지 이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좋은 뉴스가 보일 때,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온 세미컨덕터가요 테슬라랑 장기 계약을 했다라는 뉴스가 떴었거든요. 이럴 때 이제 네. 사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온 세미컨덕터 보유량을 한 50% 늘렸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식으로 이제 뉴스가 발표될 때마다 조금씩 사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근데 네. 이제 굉장히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제가 엊그제 그래프 하나를 봤는데요. 이렇게 이것저것 살펴보다가 미국 주식은 그 역사적인 통계를 볼 때요. 분할 매수가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그냥 그 돈이 생길 때 일괄적으로,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돈을 한꺼번에 투자하는 거랑 아니면 매달 매달 분할 매수를 했을 때 어느 쪽이 더 수익률이 좋은지 계산한 그래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읽어봤는데 이 보고서의 내용에 따르면 미국 주식은 그냥 한꺼번에 사는 게 더 수익률이 높았어요. 분할 매수하는 것보다. 그게 왜 그러냐면 과거의 역사 100년을 보건 200년을 보건 50년을 보건 보통 미국 주식은 75%는 상승하고 25%는 하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상승 기간이 훨씬 더 길기 때문에 그냥 사는 게 더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 재는 것보다. 그래서 네. 그 보통은 주식 투자를 할 때 미국 주식은 특히 그냥 바로 가진 돈을 다 투여하는 게 승률이 높은데 예외가 있더라고요. 이 보고서에서 결국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뭐냐면 베어 마켓이 왔을 때는 예외적이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 매수하는 것보다 분할 매수를 할 때 수익률이 훨씬 더 높았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973년부터 74년, 2000년부터 2002년, 그리고 2007년부터 2008년은요. 미국 주식 역사에서 유일하게 한꺼번에 사는 것보다 분할 매수를 할 때가 수익률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도 이미 20%나 떨어지는 베어 마켓이지만 앞으로 조금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만약에 뭐 온 세미컨덕터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매수를 하실 계획이라면 조금씩 매달 나누어서 매수하시는 것이 훨씬 더 수익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지금 주신 말씀 속에서 저도 미국 주식 시장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실 거고, 아마 한 번 더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특히 맞습니다. 이 미국 시장을 놓고 생각해 보면 세계 이 주식 시장에서 뭐한 55%가량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또 이 미국 주식에 대한 관심이 있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 논리적으로 그렇기도 하고요. 또 그걸 떠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그 두 가지 변화, 디지털 대전환과 또 에너지 대전환, 이런 두 가지 거대한 대전환을 가장 먼저 선방해서 이끌어 나가는 역할이니까, 또 그 속에서 미국 주식 투자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은퇴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요소들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아우트로 책인싸의 공통 질문 시간이 왔습니다. 그냥 네. 보내드리지 않거든요. 제가 먼저 운을 떼드리는데요. 네. 저는 미리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 시간여 대담 속에 느껴지는 느껴지는 그 어떤 특징을 가지고 김광석이 생각하는 미주운,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예, 예. 저는 김광석이 생각하는 미주는 자유다. 의미를 좀 드린다면 어쨌든 미국 주식을 통해 은퇴한다는 것은 어쨌든 자유로운 나를 만들겠다. 또 삶을 즐기는데 투자한다. 뭐 이런 컨셉도 있겠고요. 결과적으로는 예. 경제적 자유를 누려야만 은퇴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미준 최철 대표님은 먼저 그 미국 주식으로 은퇴한 그 대표적인 샘플을 보여주고도 계시고, 굉장히 가정적이세요. 그죠? 그런 것들을 또 보여주시고, 그래서 많은 분들께 또 어떻게 하면 미국 주식을 통해서 은퇴할 수 있을지 그 정보를 적극적으로 엄청 공부해가지고 그것을 또 함축된 정보로 또 많은 독자분들께 전달해주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자유를 갖게 할 수 있는, 경제적 자유를 갖게 할 수 있는데 또 노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 또 한 가지는 부수적으로 아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느끼셨을지 모르지만, 저도 이제 우리 최철 대표님께서 이렇게 앉아 계신 그 스튜디오의 느낌이 어떻게 보면 약간 락밴드 뭐 이런 느낌도 살짝 듭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영국이니까 비틀즈 뭐 이런 느낌도 좀 드는데, 그런 것들이 제가 우리 대표님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미주는 자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거든요. 음. 어떻게 마음에 좀 드십니까?
아유, 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가 자유고요. 예, 저는 그렇습니다. 인생은 마음대로 사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주의입니다. 근데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는 원칙에 충실해야겠죠. 그래야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치지 않으니까. 그래서 네. 원칙에 충실하되 다른 사람이나 외부에 신경 쓰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멋대로 사는 것이 가장 즐겁고 행복한 인생이다라는 것이 저의 믿음입니다. 저는 또 이렇게 자유를 그렇게 좋아하시는지도 정말 몰랐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자유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데이 트레이딩 자체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시는 경향도 있지 않을까. 데이 트레이딩 하면서 투자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은퇴한 게 아니거든요. 나의 일을 그렇죠. 버리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거니까 또 맞습니다. 다른 엄청난 일에 무덤 속에 들어가는 느낌이니까 그런 면에서도 장기 투자를 또 추천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맞습니다. 아우트로의 공통 질문 두 번째입니다. 책을 통해 강력히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 많이 안 됩니다. 10글자 이내로 표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열 글자요. 네. 결과보다 중요한 과정. 아홉 아, 글자입니다. 결과보다 중요한 과정. 예. 너무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고요. 조금 풀어서 설명해 주신다면요. 예, 저는 그 2021년 9월에 은퇴를 했습니다. 그 네. 21년 동안 호텔리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일을 하다가 이제 이제 한국 나이로 이제 50인데요. 그러니까 49에 은퇴를 한 거죠. 근데 은퇴를 하고 나서 가장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갑자기 모든 것이 단절이 되더라고요. 어, 인간관계도 단절이 되고 네. 사회적인 뭐 위치도 없어지잖아요. 그냥 평범한 최철이라는 사람만 남게 되죠. 근데 정말 다행인 것은 그나마 이제 미준이라는 채널을 운영하는 한 명의 유튜버로서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느끼는 상실감이라든지 이 제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존재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큰 폭으로 감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느껴지는 게 만약에 내가 60 넘어서 65세가 넘어서 70 정도 돼서 은퇴를 했으면 정말 어려웠겠구나. 그리고 과연 그런 나이가 됐을 때 나는 어떠한 인생의 보람이라든지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정말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뭐 그 관련된 컨텐츠를 만들 때도 비슷한 느낌을 가지고 있었지만 가면 갈수록 제가 추구하는 채널의 방향성이 단순한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그런 채널보다는 이 은퇴라는 굉장히 커다란 인생의 어려움, 엄청난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준비할 수 있을까? 여기에는 주식 투자를 통한 경제적인 자유도 포함이 되겠지만 그 외에도 굉장히 좀 그 좋은 유익하고 재미있는 소일거리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인간관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부부관계라든지 가족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래야 나중에 우리가 어, 은퇴를 하고 나서 이제는 이제 100세 시대잖아요. 그래서 은퇴하고 나서도 40년, 5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과연 어떠한 재미 요소를 가지고 인생을 즐길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는요.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이 참 재밌잖아요. 그래서 내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 실적을 발표할 때 정말 제대로 된 주주는요 환호성이 나올 정도거든요. 마치 내가 아끼는 우리의 자녀가 성적표가 잘 나온 것처럼 원인 결과가 좋으면 환호성도 질러보고 그리고 뭐 굉장히 멋진 그 뉴스가 보도가 되면 정말 기분도 좋아져서 하루 종일 뭐 휘파람 불고 다니고 그다음에 좀 굉장히 어려운 그 기업의 소식이 들려오면 정말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우리가 은퇴해서 계속 즐길 수 있는 게 미국 주식 투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재미있는 걸 찾아냈구나. 은퇴를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요. 아까 그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최근 한 1년 정도, 한 6개월 정도 그 경제에 대한 관심들이 정말 높아지셨어요. 모든 분들이. 맞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전 국민이 지금 경제학 박사가 될 지경이거든요. 너무 공부를 많이 하셔서. 근데 그 전에 2000년, 2021년에는 그 테크 주식에 대해서 공부를 너무 많이 하셔서요.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알게 됐어요. 사실 1년 전만 해도요. 메타버스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이제는 메타버스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박식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 주식 투자라는 것은요,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경제에도 관심이 생기고, 기업이 만들어내는 혁신에도 관심이 생기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미래, 2030년, 2050년에 다가올 미래에 적응할 수 있는 힘도 주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계속 즐기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 주식 투자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식 투자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 정말 말씀을 이렇게 잘하십니까? 말씀 너무 귀담이 됐고요. 느껴진 게 이제 장기 투자라고 이렇게 말씀 주셔서 굉장히 공감이 갔는데, 결국 저도 주식 투자라는 것을 그냥 투자한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동업한다라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꾸준히 해오고 있거든요.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또 과정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이제 네. 아우트로 질문 나에게 시리즈거든요. 자, 첫 예. 번째 나에게 시리즈는 나에게 미국 주식이란 성장이다. 성장이다. 예. 자, 어떤 뭐 의미입니까? 2021년 9월에 이제 호텔 업계를 떠나서 전업 유튜버가 됐을 때 큰 결정이었잖아요. 정말 그렇죠. 다른 사람이 보기에 무모할 정도의 결정이라고 생각될 정도인데 어,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호텔리어는요, 사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일하는 조직이고, 그리고 다양한 그 단계가 있어요. 저도 이제 웨이터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서빙도 하고 그 리셉션 데스크에서 전화도 받고 이런 역할을 하다가 나중에 뭐 슈퍼바이저도 되고 매니저도 되고 결국 이제 총지배인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네. 총지배인이 되고 나서 한 7, 8년이 지나니까 더 이상의 목표가 없다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어, 아직 나는 40대인데 인생이 네. 멈춰버린 느낌이에요. 더 이상 그렇죠. 성장하지 못하고. 그런데 그 와중에 다행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제가 유튜브라는 데 발을 담게 됐고, 유튜브의 성장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신이 나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난 느낌. 내가 다시 성장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쪽으로 완전히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게 바로 그거거든요. 성장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쪽으로 옮겨왔다. 그래서 저는 미준이라는 채널을 만들어내고, 그다음 미국 주식이라는 데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시작하면서 결국 새로운 성장을 일궈낼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좀 고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소감을 여쭙는 그런 시간인데요. 나에게 책 인싸라 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인싸라는 말이 이제 인사이더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책에 관련된 인사이더가 됐다는 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셨군요.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꿈이 두 개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네. 하나가 책을 집필해서 출간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미준이라는 채널 덕분에 벌써 책을 2편이나 집필하고, 그 덕분에 이렇게 좋은 채널에 책 인싸에 제가 출연할 수 있었던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요. 지금 녹화하는 시간이 너무 즐거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저도 너무나 즐거웠고요. 이게 우리 대표님의 이 1시간여 동안 이렇게 발사하고 계시는 눈웃음을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달해 주신 굉장히 긍정적인 착한 이 마음씨와 결국 이제 장기 투자하고 분산 투자해야 되는 여러 메시지들, 그 종목 추천까지 많은 것들을 저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마 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대표님과 함께 하면서 정말 즐겁고 여러분들도 제가 느낀 그 똑같은 소감을 갖게 되셨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인터뷰 너무나 감사하고 다음에 또 더 좋은 기회, 더 좋은 자리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